자, 오늘 우리가 알렉시우스 토크빌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존 로크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었고요. 17세기 자유민주주의 사상의 체제의 기틀을 마련했던 인물이었고요. 그 다음 아담 스미스, 18세기 인물인데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기본을 열었던, 그래서 아담 스미스의 도덕감정론, 그리고 국부론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죠. 존 로크는 정부론, 관용론, 그리고 기독교의 합리성, 이런 책들을 함께 살펴봤고, 오늘은 19세기 인물인데 존 로크가 설계한 자유민주주의, 또 아담 스미스가 설계한 시장경제, 이 두 체제를 가장 온전하게 드러낸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 시작된 그 체제가 유럽에서 그 모범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미국에서 근대 시민사회, 근대 민주주의 사회를 가장 아주 꽃피웠던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래서 이 미국의 민주주의, 미국의 정치, 경제 체제가 어떠한지 이것을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오히려 미국 자국인의 보고보다 외부인의 보고가 더 객관적이고 정확할 수 있죠. 그 프랑스 귀족 출신인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 이 책은 미국 사회가 어떤 사회였는지, 그 당시 19세기의 미국의 모습인데 객관적으로 비교적 드러내주고 있고, 근대 시민사회, 근대 민주주의 사회를 잘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17세기 존 로크, 18세기 아담 스미스, 19세기 토크빌, 그리고 20세기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대한민국 건국의 뿌리, 정체성을 존 로크, 아담 스미스, 토크빌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공부할 수 있는, 발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그 시각이 이 안에 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존 로크, 아담 스미스, 토크빌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보이시나요? 미국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책인데 굉장히 두꺼운 책이죠. 이 2권짜리가 바로 토크빌이 저술한 책입니다. 그리고 다시 보는 미국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이 2권을 아주 짧게 잘 정리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 아주 읽기에 부담이 없는 책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 책을 참고하고 있죠. 근대 시민사회 변화와 기독교. 자,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알렉스 토크빌 생애를 한번 살펴보면 1805년 출생해서 1859년까지, 그러니까 54년 정도 살았던 사람이고요. 프랑스 파리에서 출생해서 노르망디 귀족 출신입니다. 1827년, 그러니까 불과 나이가 23살, 뭐 만으로 그 정도 되죠. 베르사유 재판소의 배석 판사가 됩니다. 그 당시 뭐 평균 연령이 이제 높지 않았으니까 보통 20대 초반에 대학을 마치고 사회에 진출하게 되는데, 보통 귀족 출신들은 이 토크빌도 아주 명석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배석 판사 되고, 근데 이제 가정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합니다. 그래서 1831년에 명부는 미국의 교도소를 조사하러 간다, 이렇게 해서 나라의 허락을 받고 떠나지만, 사실은 이 토크빌이 속한 가문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궁지에 몰리면서 할아버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비참하게 돌아가시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 아버지가 이 토크빌을 사실 미국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피해 있도록 그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근데 나라에서 미국의 교도소 상황을 조사하겠다 해서 통과가 되고 9개월 동안 친구 보몬과 함께 미국을 여행합니다. 이때 나이가 26. 9개월 정도의 여행을 마치고 이제 책 저술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1835년에 1권을 출간하고 그 다음에 약 5년 후 1840년에 2권을 출간합니다. 자, 보시면 26살 때 미국 여행 가서 27살 때부터 책 저술을 준비하고 그래서 약 40살 됐을 때 정말 이 세계적인 명적 미국의 민주주의를 저술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천재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저서에서 근대 민주주의 사회로의 이행을 필연적 현상으로 보았고 또 1833년에 존 스튜어트 밀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자유로운의 저자죠. 영국으로 건너가서 이 밀을 만나고 자유주의자들과 교제합니다. 그리고 토크빌이 밀에게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1836년부터 프랑스 하원 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해서 약 13년 동안 정계 생활하고 1846년에 외무장관이 되죠. 근데 나폴레옹이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이거에 대해 반대합니다. 그러다가 체포가 되고 정계를 은퇴하게 돼서 인생 마렵은 역사 연구에 전념하죠. 토크빌이 역사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었고 친구하고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정말 한 세기의 훌륭한 위대한 리더가 되려면 반드시 역사를 알아야 된다. 역사 공부의 중요성을 젊었을 때부터 깨닫고 그 당시에 영국, 프랑스 이런 유럽 역사를 굉장히 깊이 연구했던 사람이 토크빌입니다. 자, 이 미국의 민주주의 목차를 보면 북아메리카, 이제 아메리카에 대한 거죠. 그래서 외형, 어떤 지리적 상황들, 기원의 중요성, 또 한번 눈으로 쫙 보시죠. 영국계 아메리칸, 영국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건국한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그래서 영국 아메리카인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고 주권제민 또 타운제도 자치기구 뒤에 이제 정리하겠지만 타운십 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타운부터 시작되는 이 풀뿌리 민주주의 가장 작은 단위의 마을이죠. 뭐 한 몇만 명, 몇천 명에서 몇만 명. 그 다음 뭐 사법권, 정치사회, 정치적 재판관할권, 연방. 미국은 아주 독특하죠. 주가 있고 연방이 있죠. 그래서 주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독립적인 정부 형태를 갖고 있는데 그것을 연방으로 또 묶어놨죠. 유나이티드로. 이게 미국의 아주 독특한 제도죠. 민권 또 정당. 이제 이런 자치기구, 이런 지방 분권은 중앙정부의 권력의 집중을 막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려면 정부의 권력이 절대화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미국이 잘 그 다음에 뭐 정당, 언론 자유, 정치 결사, 또 아메리카 민주주의의 장점, 그리고 이제 민주주의의 어떤 부정적인 면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수의 무제한한 권력과 그 결과, 그러니까 여론 혹은 민주적 전제 이렇게 표현하는데 뒤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폭정,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다수결인데 이 다수의 여론을 통해서 소수를 짓밟는 뭐 이런 이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그리고 민주공화정을 유지시켜주는 주요 원인, 뭐 새 종족이라고 하면 이제 영국에서 넘어온 사람들, 토착 인디언들도 있고, 그렇죠. 또 노예, 흑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크빌이 미국의 위기가 있는데 미국의 뭐 다른 많은 부분들은 상당한 장점이 있지만 미국을 위태할 수 있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가 앞으로 노예제도가 될 거다.
그걸 예견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2권에서 민주주의가 아메리카 지식인의 행동에 미친 영향, 또 감정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풍습에 대한 민주주의의 영향, 그래서 사상과 감정이 정치사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또 잘 연구합니다. 자, 이렇게 미국의 민주주의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미국의 민주주의에 나타난 핵심 사상을 좀 정리해 볼게요. 자, 이제 이건 토크빌의 지금 의견들이죠. 민주주의란 시민에 의한 정부, 조건의 평등이 실현된 사회. 이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이제 토크빌의 생각입니다. 토크빌은 민주주의 사회는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평등, 하나는 자유다. 근데 이제 그 당시 유럽 사회에서는 프랑스 귀족 출신이잖아요. 토크빌은 자유도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평등에 굉장히 목말라 했다. 그러니까 귀족 사회 출신이기 때문에 이 평등한 사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민주주의 사회는 평등한 사회다. 그래서 평등한 사회라고 하는 것은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조건의 평등, 기회의 평등을 의미하죠. 그런 나라가 그동안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토크빌은 이 조건의 평등이 실현된 사회, 이게 민주주의 사회라다, 민주주의 사회다라고 정의하고, 또 시민에 의한 정부, 이것은 주권이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는 민주공화국을 의미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토크빌이 시대적 흐름 속의 정치적, 법적인 평등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평등까지 포함해서 이런 어떤 평등화 경향, 민주화 경향이 앞으로 계속해서 점점 가속화될 거다. 이게 시대 정신이 될 거다. 이렇게 예견을 했고, 그래서 토크빌의 주요 관심사는 이 민주주의 핵심 요소인 평등과 자유를 어떻게 잘 조화롭게 유지시킬 건가. 평등과 자유를 어떻게 조화롭게 만들 것인가. 이게 토크빌의 굉장히 주 관심사였어요. 역사가들에 의하면 칼 막스는 유럽의 근대성,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봉건 시대 혹은 고대 중세 시대에서 근대, 지금 현대죠. 자, 근대와 중세의 기준점이 뭐냐? 이제 역사가들마다 차이 있는데 칼 막스는 봉건 사회와 자본주의 사회 이렇게 근대 사회의 특징을 이야기했고, 콩트는 농업사회와 산업사회로 이렇게 분류했고, 토크빌은 귀족사회와 민주사회, 그러니까 평등이 실현된 사회다 이렇게 본 거죠. 몽테스키에와 토크빌의 공통점은 공화정을 선호하는 어떤 자유주의자예요. 그런데 이 자유주의의 한계를 공동체의 정치적 참여를 통해 극복하려고 했던 인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공동체의 정치적 참여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주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자유주의를 지향하되 이 자유주의가 부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공동체를 통해 해결해야 되겠다. 근데 이 공동체주의와 공동체에 대한 관심은 좀 달라요.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자, 이제 토크빌의 사상 가운데 민주주의의 역설,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이게 잘못 전개가 될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봤어요. 이제 그걸 민주적 전제, 이렇게 뭐 전제주의 국가 여러분 들어봤죠? 현재 뭐 중국 같은 나라를 전제주의 국가라고 하는데, 전제주의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한 사람이나 소수의 지배자가 어떤 법이나 제도의 구속을 받지 않고 통치하는 것. 그러니까 사람이나 소수의 지배층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 이걸 전제주의라고 하는데, 민주주의가 오히려 전제주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역설적이죠? 자, 보세요. 자, 민주주의의 위험성은 시민의 자발적 동의에 근거해서 민주적 전제에서 찾았어요. 이 민주적 전제라고 하는 것은 다수의 여론에 의해서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강요하는 상태인데,
이 민주주의는 조건의 평등을 통해 자신의 영역을 확보하고 지켜낼 수 있는 개인주의가 발달해요. 개인의 존중, 개인의 자유, 개인의 소유. 그래서 어떤 조건의 평등을 통해서 자신의 영역을 확보하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이 개인주의는 그러나 다수의 여론 앞에 이 개인성의 소멸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제 전제주의가 싹트기 시작하는데, 이제 민주주의가 조건의 평등을 통해서 사회 구성원들에게 물질적 복지를 가져다 준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 사회는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에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 정치적 자유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유, 그래서 시장 경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물질적으로 그 어떤 사회 체제보다 더 부유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국민 주권의 정치 체제를 구성해줘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주권자로서.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민주주의적 열정이 물질적인 영역에 집중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개인의 자유를 가지고 내가 부자가 되고 잘 살고 번영하는 쪽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뭐 그게 꼭 나쁜 건 아닌데, 그러면서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럴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고 그래서 개인의 그 삶을 보호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 국가나 정부가 필요하죠. 정치인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부유해지는 데 더 관심이 너무 많아요. 정치에 무관심해. 그러면 소수의 정치인들이 권력을 독점해 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전제 정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러면 오히려 새로운 노예 상태로 전락할 수 있다. 이 부분을 민주주의 체제에서 주의해야 된다. 자, 그러면서 이 민주적 전제를 초래하게 된 원인이 뭐냐? 이 민주주의의 문제점이 있다라고 봤어요. 자, 민주주의가 핵심 요소가 자유와 평등인데, 이 자유와 평등을 조화시키는 게 사실 쉽지 않죠. 민주시민은 자유 속에서 평등을 원해요. 근데 이 자유 속에서의 평등이 달성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어떤 경우는 심지어 자유를 포기하더라도 평등한 상황을 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유 속에서 가능하면 인간다운 삶을 살고 또 그 안에서 가능성을 누리는 삶을 살기 원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자유 속에서 주어지는 불평등의 심화가 이루어질 때 심지어 자유를 포기하더라도 평등을 원하는, 그러니까 이건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관심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유와 평등의 갈등으로 말미암는 민주주의가 민주적 전제로 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자유에 대해서 가장 심각한 위협이 민주사회에 강범위하게 유포된 절대적 평등에 대한 열정.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자유가 주어졌어요. 근데 자유를 위협하는 게 뭐예요? 자유를 위협하는 게 개인이 이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갖고 자유만 누리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사회에 여러 가지 공공적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할 때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떤 삶에 지치고 힘들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절대적 평등, 이 결과의 평등을 의미하겠죠. 이 절대적 평등에 대한 열망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굉장히 위험한 요소이죠. 또 그 다음에 하나가 자유와 질서의 갈등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누리고 싶어요. 근데 이 무질서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뭐 치안이 혹은 뭐 강도가, 전쟁에 대한 위협, 이런 것들을 막아줘야 되거든요. 자, 그러려고 하면 최소한의 정치적 사회적 권위가 존중이 돼야 사회 질서가 유지가 되는데,
자, 그러기 위해서 정치적, 사회적 권위를 부여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강해지면 국가 권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와 평등도 이게 서로 아주 조화롭게 맞물려야 되지만 자유와 질서 역시 맞물려야 되죠. 조화롭게. 그러니까 자유가 너무 커지면 사회가 무질서해질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국가 권력이 너무 강해지면 자유가 축소가 됩니다. 이것을 상충하면서도 상호 보완적인 자유와 평등, 자유와 질서.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민주주의 사회의 특징이죠. 그래서 무관심하고 이 정치 활동에 대해서 소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소수의 정치인들이 이 권력을 독점하게 되고 정치가 소수의 전유물이 될 수 있다. 그럴 때 민주적 전제가 나타난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 부분을 경계합니다. 자, 그 다음에 민주주의의 문제점이 뭐냐? 왜 민주적 전제를 초래하게 되느냐? 개인주의와 다수의 전제. 그러니까 여러분 민주주의 사회는 어떤 의미에서 개인주의 사회예요. 자유민주주의 사회는 개인주의 사회입니다. 개인이 존중받고 개인의 정치적 자유 그리고 개인의 사적 소유권 이것이 최대한 보장되는 사회가 자유민주주의 사회입니다. 근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개인주의를 누리고 싶은데 이것이 너무 극대화되다 보면 오히려 개인주의의 팽창으로 인한 문제가 생기죠. 공공 삶에.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어떤 경쟁 속에서 낙오한 많은 사람들이 절대적 평등을 향한 이 결과의 평등을 향한 사회주의적 모습을 열망하는 이런 모습들이 등장하면서 다수의 전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내용을 한번 보시고요. 특별히 이런 것들이 또 여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론의 횡포를 통해서 어떤 개인의 의사표현,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런 일들도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면 개인이 다수의 의견에 압도되면서 각자의 어떤 도덕적 행동, 도덕적 신념 이런 것들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민주주의 체제가 중우 정치, 그러니까 많은 어리석은 무리들을 여론을 통해서 막 몰아가는. 뭐 우리 예를 들어서 인터넷상에서 댓글 달고 좋아요 막 달고 아니면 뭐 이렇게 막 집단적으로 전화하고 막 문자 폭탄 보내고 여러분 이런 행동들 앞에 어떤 개인의 소신, 개인의 자유가 포기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여론의 힘이라고 하는 게 부정적으로 작동할 때 이런 모습도 드러날 수 있다. 또 우리가 정치에 무관심하고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 정치의 사사화, 이런 개인적 욕망으로 정치를 사유화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시민들이 이제 경제적 이익과 국제에만 관심을 갖고 정치에 무관심하고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 소수의 정치인이 권력을 사유화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정부 권한의 확대, 강화로 이어지게 되고 이 정치 영역이 사적 이익 추구의 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선의 추구가 정치인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라의 신복이 되고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많은 시민들을 위해 헌신하는 것. 이게 정치인데 그렇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무관심과 정치 참여의 소홀 때문에 오히려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장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민주주의 역설에 대한 해결책이 뭘까? 저는 이 강의 준비하면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 사회를 한번 생각해 봤고요. 이런 어떤 시민사회, 시민의 의식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생계 혹은 자신의 임무에 충실하지만 뭐 학생, 직장인 등등 우리가 이 사회가 자유가 넘치고 자유와 평등이 보호받으려면 이 정치에 대한 관심, 정치에 대한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민주주의 체제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토크빌이 제안한 이 민주주의 역설에 대한 해결책을 보니까 정치적 평등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이 정부에 참여하고 또 투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선거와 투표의 자유가 보장돼야 되는. 그 다음에 정치적 자유. 이것은 정치적 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돼야 돼.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결국 전제주의 국가가 된다는 거예요. 또 권력의 분산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중앙 집권화가 돼서 소수의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될 경우에 이 권력은 부패하죠. 그리고 권력은 집중되면 집중될수록 더 강력한 절대 권력을 갖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욕망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예를 들면 5년 단임제로 이 장기 집권을 막아놨죠. 물론 이제 미국과 같이 연임할 수 있도록 뭐 4년 중임제 개헌을 하려고 시도하는 관심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정책의 연속성을 위해서 자 여하튼 그러나 소수의 사람이 권력을 집중해서 가질 때 폐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 자치제가 좀 발달될 필요가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타운십 제도, 배심원 제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권력이 상당히 분산돼 있죠. 그러니까 타운십 제도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방과 주가 있고 주 안에 들어가 보면 가장 작은 동네가 타운십입니다. 그래서 미국 정치의 특징은 뭐냐면 보통 유럽 같은 경우는 법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걸 위로부터 하향식 아래로 내려가는 민주주의 체제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경험과 습득이 안 된 상태에서 소수의 어떤 혁명이나 이런 전복을 통해 민주주의 헌법을 만들고 그걸 공포하고 민주주의 체제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유럽은 그게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근데 미국은 국가가 먼저 만들어진 게 아니라 타운이 먼저 만들어져. 그러니까 유럽에서 영국, 프랑스 이런 처음에 중산층들이 많이 왔죠. 유럽 사람들이 와서 마을을 만들고 마을에서 교회를 짓고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타운십 제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적으면 몇천 명, 많으면 뭐 몇만 명인데 그 안에서 우리 이 타운을 섬길 수 있는 행정가, 또 군인, 또 경찰 이런 것도 임명하는 겁니다. 누가 임명하냐면 본인들끼리 이제 투표도 하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작업들을 하면서 몇천 명 단위 속에서 인원이 작으니까 얼마나 토론이 많겠어요. 그리고 교회가 토론의 장이었어요. 교회에서 민주주의를 훈련하고 그렇게 실제로 경험을 한 거죠. 그게 이제 확대돼서 그것이 법률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래로부터 위로 가는 상향식 제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미국 민주주의의 특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권력이 분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권력을 가질 수 없게 만들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방정부도 주정부의 견제를 받고요. 연방정부 안에서도 행정, 사법, 입법이 철저하게 분립돼서 서로 상호 견제하죠. 또 상원과 하원이 있어서 견제하고. 그러니까 이 미국은요. 독재하지 못하도록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그 어떤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국가와 정부가 과도한 권력을 갖지 못하도록 겹겹이 제도와 법률을 통해 막아놨어요. 그게 미국 민주주의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치 참여 활성화가 필요하겠고 이기심의 완화가 필요하겠죠. 자, 여러분 이 미국의 민주주의 특수성을 토크빌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꼽았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는 이 관습의 문제인데 청교도에 의해서 영국의 개신교인들을 청교도라고 하죠. 이 퓨리탄 청교도에 의해서 시작된 나라가 미국인데 이 청교도가 관습을 결정졌어요. 그러니까 미국 개신교 이 청교도가 미국의 민주주의 체제의 관습
또 생활 윤리에 대한 관습, 이런 것들의 토대를 만들어 놨습니다. 뿐만 아니라 혁명을 경험하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죠. 영국은 명예혁명, 그리고 프랑스 대혁명. 그러니까 이 혁명이라는 건 뭐냐면 과거 귀족 사회에서 권력이 시민들에게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 쉽게 권력을 내놓겠습니까? 내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0년 이상 걸리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 어떨 때는 왕정으로 다시 돌아갔다가 어떨 때는 민주공화제로 갔다가 프랑스 역사를 보세요. 혁명이 일어나고 또 왕정으로 갔다가 다시 또 민주공화정 갔다가 막 사회가 혼란스러우니까 또 다시 왕정 갔다가 여러분 이걸 이렇게 하면서 점점 법률과 제도가 정비가 되고 이제 민주주의가 체제가 자리 잡게 되는 건데 여러분 이 미국은 여러분 이 혁명 속에 얼마나 서로 갈등과 아픔과 부작용이 많겠어요? 근데 미국은 어때요? 그냥 영국과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법률과 민주주의 체제를 그대로 그냥 미국은 가져옵니다. 그리고 아래로부터 위로 상향식 제도가 정비가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 미국은 민주주의 체제가 아주 모범적으로 그러니까 광야와 같다고 그래요. 미국을. 그러니까 영국이나 프랑스, 유럽은요. 귀족사회 그동안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전통과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귀족 문화를 쉽게 바꾸기 어렵거든요. 여러분 영국은 지금도 왕이 있잖아요. 물론 명예직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그들 역사 속에 마음의 DNA 속에 남아있는 관습적 습성인 거죠. 근데 미국은 어때요? 노예도 없고 귀족도 없고 그리고 그렇다고 못 배운 것도 아니고 중산층 사람들, 시민계층 사람들이 왔거든요. 청교도들이.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 민주적 절차가 잘 자리가 잡히는 거죠. 이제 이게 미국의 민주주의 특징입니다. 자, 이렇게 미국이 민주주의가 잘 정착될 수 있었던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첫 번째가 자연환경, 두 번째 법률, 세 번째 관습과 종교. 뭐 이제 이게 서로 법률과 관습과 종교는 또 연결되기도 했는데 여러분 자연환경을 보시면 자 미국 땅이 되게 넓죠. 근데요 오른쪽은 대서양이고 왼쪽은 태평양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의 침입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요. 그 당시 북쪽은 캐나다인데 캐나다는 아직 나라가 안 만들어진 상태예요. 미국보다 더 낙후된 거죠. 아래로 멕시코인데 멕시코 그리고 뭐 남미는 사실은 고대 문명이 있죠. 근데 굉장히 낙후돼 있고 자중질환, 뭐 자기들끼리도 이게 제대로 안 되고 또 어려움이 많았던 나라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동서남북으로 인접한 나라 혹은 침입할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유럽은 어때요? 전쟁의 위협이 항상 도사리죠. 여러분 전쟁의 위협이 도사리면 강력한 군대가 필요하고 국방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다 보면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고 왕의 강력한 힘이 필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왕의 권력에 집중되고 그래서 민주주의가 정착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반면에 미국은 뭐 소수의 정치인, 왕 아니면 군대 이거에 강력한 힘을 모아줄 필요가 없어요. 그 대신 미국은 뭐 지금도 총기 문제 때문에 이제 문제가 많은데 그게 미국의 전통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미국은 군대를 만들기보다 스스로의 그 안보를 본인들이 지켜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 넓은 땅덩어리에서 언제 강도를 만날지도 모르고 침입을 받을지 모르니까 인디언들의 습격도 있고요. 그래서 이 미국 사람들은 처음 서부 개척 시대부터 총기를 사용했다고요. 이게 이제 전통으로 그래서 어떤 권력자들이나 외부의 침입에 대해서 스스로 지키는 이런 문화가 미국의 문화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뭐 많이 낼 필요도 없고 강력한 군대도 필요 없고 강력한 중앙 집권적 정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주의가 아주 풀뿌리로 아래로부터 잘 정착될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보면 법률인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럽의 민주주의 헌법을 뭐 수백 년 동안 싸우고 갈등하면서 17세기, 18세기, 19세기 올 때까지 이 법률을 미국은 그냥 통째로 가지고 왔잖아요. 예. 그래서 천부인권 사상, 어떤 민주공화제 법률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미국 독립혁명, 미국 건국대 헌장에 다 그게 포함이 되죠. 뿐만 아니라 연방제와 타운십 제도를 법률로 잘 보장, 그러니까 이 권력을 분권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미국은요, 특징이 뭐냐면 민주주의가 잘 될 수 있었던 게 권한을 분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독재하지 못하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방정부, 주정부, 또 행정, 입법, 사법의 분립, 견제, 또 법률을 통해, 또 타운십 제도와 지방 분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앙 정권, 중앙 정부의 독재를 막는 체제로 법이 세팅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법제도, 이런 뭐 권력 분립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배심원들 제도까지 포함해서 상당히 이 법률이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관습과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자연환경, 법률, 세 번째 관습과 종교. 이거는 왜 어떤 경우는 관습, 어떤 경우는 종교 이렇게 분류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뗄래야 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관습을 만들어냈던 그 주 토대가 청교도인들입니다. 영국에서 종교의 자유를 위해 미국으로 건너간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중산층입니다. 시민계층입니다. 그 귀족층은 아니기 때문에 뭐 굉장히 고도의 학문적 깊이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노예나 어떤 그 못 배운 사람들이 아니라 어느 수준의 배움이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시민계층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넘어왔고요. 청교도 문화 안에서 교회 안에서 민주주의를 공부하고요. 이것이 이제 토대가 돼서 소위 말해서 관습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프랑스는 종교가 타도의 대상이었습니다. 민주주의 할 때. 왜냐하면 왕의 권력과 밀착된 게 천주교였습니다. 그래서 유럽, 특별히 프랑스 같은 경우 민주주의 체제가 되면서 종교를 제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 평등, 박애. 여기에서의 이 자유, 평등, 박애는 이 프랑스 대혁명의 슬로건이죠. 프랑스 국기에 나타난 세 줄이죠. 근데 이거는 철저하게 신을 배제한, 종교를 배제한 자유, 평등, 박애입니다. 반면에 미국은 개신교의 특징은 뭐예요? 중앙 집권화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방 분권하고 지방 자치, 이게 개신교의 특징입니다. 교단의 힘이 약하고 이 천주교는 교황청의 힘이 막강하잖아요. 인사권과 재정권을 다 갖고 있어요. 근데 개신교의 특징은 뭐예요? 개교회주의. 그래서 교단은 행정 서비스만 할 뿐이지 인사권이나 재정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인사권, 재정권 누가 갖고 있어요? 개교회가 다 갖고 있어요. 개교회에서 어느 정도 되면 인사권, 재정권을 누가 가져요? 담임 목사가 갖나요? 아니요. 초기에 개척 당시만 그렇고 역사가 진전되면서 이 교회가 뿌리 깊게 어떤 체제가 만들어지면 평신도 리더가 어떻게 보면 인사, 즉 담임 목사 청빙할 수 있는, 그리고 재정 예산을 짜고 집행하는 이런 권한들을 담임 목사와 함께 분담해서 갔습니다. 자, 이게 벌써 민주주의를 훈련하는 거죠. 이게 이제 개신교의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정착한 종교, 청교도는 민주주의의 친구였고 이 교회에서 민주주의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관습이 됐던 거죠. 여러분, 그리고 존 로크의 종교 분리 사상도 미국에 본격적으로 정착이 되면서 이 종교와 권력이 밀착되지 않는 그런 체제가 바로 미국의 종교 체제입니다. 자, 이런 요인들 때문에 전 세계에서 미국의 민주주의가 가장 잘 정착하게 되고 그 미국의 민주주의를 그대로 이식한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존 로크의 정부론, 이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아담 스미스의 시장경제, 그리고 이 두 가지 정치 경제 체제를 가장 잘 습득한 나라가 미국, 그리고 미국의 민주주의를 받아들인 나라가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2차 세계대전 많은 식민지 국가들이 독립했는데 이 독립국 중에 다 정말 연약하고 유약한 나라들 중에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들어가죠. 그럼 그게 왜 가능했을까요?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을 그대로 모델로 삼아서 세팅해 놓은 거예요. 그 위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도 가만히 보면 미국과 같은 과정을 밟아요. 보세요.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귀족사회였죠. 일종의 양반사회니까 양반 평민 혹은 쌍놈. 근데 일제시대를 지나면서 뭐 일제치하는 우리에게 아픔이지만 리셋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양반 체제가 다 무너지는 시간이었어요. 거기다가 6.25 전쟁이 터지면서 그냥 다 제로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가장 먼저 시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토지개혁이거든요. 그래서 지주들의 땅을 강제로 뺏은 것은 북한이고요. 북한 같은 경우는 강제로 뺏어서 나눠주겠다고 해놓고 국가가 땅을 다 갖고 소작인들을 만들어 버렸고,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돈을 주고 사서 그걸 5년 동안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근데 토지 값을 과도하게 매기지 않는, 그러니까 소작농들 같은 경우 얘기죠. 실제로 그 땅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지주가 땅을 팔도록 그렇게 국회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밀어붙여가지고 통과시키면서 토지개혁을 실시했죠.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 마치 미국과 같이 다 리셋된 상태에서 새롭게 출발했기 때문에 민주주의 체제가 잘 자리 잡혔고 경제 발전도 가능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미국의 민주주의 토크빌의 사상을 함께 공부했고, 그 사상을 통해서 우리 현재 한국의 민주주의도 한번 살펴보고 또 대한민국 건국과 정체성을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